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공심법의 베리쌤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되게 슬픈 상황인데 슬프다는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종종 나오죠. 그런데 가끔 나도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 희한하게 이걸 특히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잘 못해. 슬프다는 표현도 잘 못해. 심지어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 경험들이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심리학에서 병명을 딱 붙여주는 게 있어요. 감정 표현 불능증. 그런데 이 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진단을 먼저 해봐야겠죠. 연필과 펜을 준비해주세요. 제가 20개의 문항을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각각 문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 문항에 공감을 하는지,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1점에서 5점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은 전혀 그렇지 않아. 3 정도는 보통 5 정도는 나 항상 그래.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쓰셔야 돼요. 왜냐면 중간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자주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혼동된다. 2번, 감정을 표현할 적당한 말을 찾기가 힘들다. 3번, 의사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느낌이 있다. 4번, 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5번, 문제를 단지 설명하기보다는 분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6번, 내가 속상할 때 슬픈 건지 두려운 건지 아니면 화난 건지 알 수 없다. 7번,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으로 자주 어리둥절하다. 8번, 일들이 왜 그런 식으로 되었는지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다. 9번, 내가 잘 알 수 없는 느낌이 있다. 10번, 감정에 접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11번,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기가 어렵다. 12번, 사람들은 나에게 나의 감정을 좀 더 묘사해보라고 이야기한다. 13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14번, 자주 내가 왜 혼났는지 모르겠다. 15번, 사람들의 감정보다 일상적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6번, 심리극보다 가벼운 오락물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17번, 친한 친구에게조차도 나의 가장 깊숙이 있는 감정은 드러내기 어렵다. 18번,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의 순간에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19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느낌을 검토해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20번, 영화나 연극에 감추어진 뜻을 찾는 것은 영화나 연극을 즐기는 것을 방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번, 나의 감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다. 5번, 문제를 단지 설명하기보다는 분석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10번, 감정에 접해 있는 것은 꼭 필요하다. 18번,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의 순간에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다. 19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느낌을 검토해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 문항들은 반대로 숫자를 바꿔주셔야 돼요. 1은 5로, 2는 4, 3은 3 그대로, 4는 2, 5는 1점으로 반대로 역채점 문항입니다. 응답을 다 하셨으면 지금까지 응답한 숫자를 모두 다 합쳐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몇 점이 나오셨나요? 저는 33점이 나왔어요. 이런 심리검사를 하면 몇 점 이상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준인 컷오프 점수가 있거든요. 이 검사에서 컷오프는 61점이에요. 그러니까 61점이 넘으면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감정 표현 불능증이었어요. 감정 표현 불능증이 도대체 뭐냐? 1970년대 심리학자 피터 시프너스와 존 르마이어 이 두 학자에 의해서 소개된 개념인데요. 감정 표현 불능증인 사람들은 감정을 인식하거나 언어적으로 기술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주장을 해요, 종종. 그런데 감정에 따른 신체적인 반응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거를 언어적으로 번역하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기쁨이 일잖아요. 그러면 흥분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그리고 심박수가 증가하고, 뺨에는 이제 약간 불그스름하게 홍조가 올라오죠. 근데 이 반응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약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그리고 심장 두근거리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약간 비슷한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이 둘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은 전자를 좀 흥겹다. 그리고 후자는 열받아, 빡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해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신체에서는 갖가지 느낌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감정을 이해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억제하는 반응을 제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실 감정을 느끼는 데는 엄청난 순기능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꼈을 때는 그 기분을 억제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감정이라고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거에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하죠.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게 사랑에 빠졌으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이름표를 붙일 수 없을 때 그 사람한테 역겨움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화를 느끼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역겨움을 느끼면 자연스레 그걸 피해야 돼요. 그쵸? 역겨운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 역겨운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피하는 걸로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런 역겨운 자극들은 실제로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뭐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준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기운처럼 열이 살짝 오르고 그리고 약간 어지럽고 이건 100% 나한테는 스트레스 반응이야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심각해지기 전에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가 단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면 가서 초코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격렬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질 때까지 놔두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걸 못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트레스가 역치를 넘겠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을 그냥 확 넘어버리는 거야. 왜? 난 잘 몰랐으니까. 그렇게 되면 신체화가 와요. 막 구역질이 나고 아니면은 위가 뒤틀려. 갑자기 패닉 어택이 와. 그러면 왠지를 알아야 되는데 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 몸이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잦아지면 나 암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초기에 시그널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 표현 불능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심각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아니면 어린 시절에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걸 계속 억압당했을 때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아이의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에 훼손 혹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이런 감정 표현 불능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컷오프 61점을 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꼭 정신과를 찾아서 원인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를 받기를 권장드려요. 자, 오늘은 감정표현 불능증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벨쌤은 다른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